이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 따라 우리 초등학교 4학년에게만 공개된 자료입니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며 온라인 학습을 시작해봅시다. 4학년 사회교과 지역화 인정도서인 서울의 생활. 서울의 생활 두 번째 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서울의 역사입니다. 그중 1단원. 서울의 문화유에 대해 배울 거예요. 지난 1단원에서 우리는 서울의 위치와 서울의 중심지에 대해 배웠었지요. 이제 새로운 2단원을 배울 텐데요. 이번에는 사회 2단원을 배우기 전에 서울의 생활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 뒤에 사회 2단원을 배우면서 우리 지역 서울을 떠올리며 4학년 친구들이 자신이 알아보고 싶은 것들을 활용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다음 지도가 보이나요? 왼쪽은 현재의 서울 지도이며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옛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의 옛 모습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당시 공식적으로는 한성구라는 명칭이 있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지역명인 한양 또는 수도의 의미를 갖는 서울이라는 말로 함께 쓰였다고 합니다. 오른쪽의 서울의 모습 중에 서울의 궁궐들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서울의 생활 38쪽입니다. 먼저 서울의 문화유산 중 첫 번째 서울의 궁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은 5개의 궁궐이 있었어요. 궁궐은 왕과 왕족들이 생활하던 곳인 동시에 왕을 중심으로 많은 신하들이 백성들을 위해 나라시를 보던 곳이지요. 이제부터 조선의 5대 궁궐을 살펴볼 거예요. 처음 살펴볼 곳은 경복궁입니다. 우선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만화의 내용을 읽어봅시다. 멈추었나요?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조선 최고의 궁궐인 경복궁에는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하던 근정전 그리고 왕과 신하가 모여 앉아 나라시를 의논하던 사정전, 왕이 지내던 방명전, 왕비가 생활하던 교태전, 그리고 궁궐 정원인 경의로 등이 있어요. 그러면 지도를 통해 살펴봅시다. 경복궁이 있었던 자리는 이곳이랍니다. 다음으로 39쪽을 보면 창덕궁을 볼 수 있어요. 창덕궁은 경복궁의 보조 궁궐로 지었다가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화재로 불에 타버리자 조선의 대표적인 궁궐의 역할을 하였답니다. 자연과 건축물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뒤편에 있는 정원인 호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꼽힌답니다. 조선 5대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그러면 지도를 통해 살펴봅시다. 창덕궁이 있었던 자리는 이곳이랍니다. 창경궁은 원래는 조선의 3대 임금인 태동이 세종에게 왕위를 넘긴 후 거처하기 위해 지어졌었는데 한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조선의 9대 임금인 성종 때 세 분의 대리를 위해 만든 창성하고 경사스럽다는 의미를 담아 고쳐지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창경궁을 훼손하여 동물원과 식물원 등 유원지로 만들어 버렸는데 1986년에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통해 살펴봅시다. 창경궁이 있었던 자리는 이곳이랍니다. 40쪽에 있는 경희궁입니다. 조선의 임금인 광해군이 세웠는데 조선 후기 동안 제2의 궁궐로 많은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경복궁의 동쪽 궁궐인 창덕궁과 창경궁을 동궐, 그리고 경희궁은 경복궁의 서쪽 궁궐이라 해서 서궐로 불렀다고 해요. 흥선대원군 시절 불에 탄 경복궁을 재건할 때의 자재로 사용되어 버리고 일제의 훼손까지 되어 모습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도를 통해 살펴봅시다. 경희궁이 있었던 자리는 이곳이랍니다. 덕수궁은 조선시대 때 왕가의 사저였으나 임진왜란 이후에 행궁으로서 임시 정치용 궁궐로 역할을 했고 광해군 시절에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대한제국 시기 야관 파천 때 고종이 경운궁에 황제가 쓰는 궁궐로 사용되었어요. 고종이 강제퇴위 이후 규모가 작아지며 덕수궁으로 이름도 바뀌었어요.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며 많이 훼손되었어요. 그러면 지도를 통해 살펴봅시다.
경운궁이었던 덕수궁이 있었던 자리는 이곳이랍니다. 41쪽 서울의 성곽과 대문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지금의 서울인 한양을 새 도읍지로 정한 후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동서 남북으로 빙 둘러가며 성곽을 쌓았대요. 거기에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문도 만들어 서울의 성곽 동서남북에는 4개의 커다란 문이 있었고 이 4개의 커다란 문을 사대문이라고 했다고 해요. 이렇게 그림으로 당시의 모습을 표현했지요. 서울 성곽의 모습이 사진으로 나타나 있어요. 어때요? 멋지나요? 42쪽 당시 한양의 사대문입니다. 다음에 그림이 사대문을 나타내고 주황색 네모로 사대문의 이름이 나와요. 동서남북의 순서로 사대문을 살펴볼게요. 먼저 동대문의 이름은 흥인지문입니다. 한양의 동토기 기가 약하다고 약한 기를 보충하기 위해 지었어요. 사대문 중 유일하게 조선시대에 지어진 그대로 남아있는 문이에요. 임진왜란 때 많이 훼손되었지만 고종 때 완전히 복원되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서울이었던 경성을 개발하며 없애려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지나섰다고 남겨두어 다행히 보존되었어요. 그러면 지도를 통해 살펴봅시다. 동대문이라고도 불리는 흥인지문은 이렇게 옛 한양도성의 동쪽에 있습니다. 다음 서대문인 본인문입니다. 의를 북돋는 문이라는 뜻으로 외교 사절단이 오면 국왕이 직접 마중을 나가는 나라의 중요한 문이었어요. 서대문이지만 서대문구가 아니라 중구에 있어요. 그런데 몇 번씩 허물고 새로 지어졌다가 일제강점기 때 살아남았던 흥인지문과 달리 총독부가 전차선을 만든다는 이유로 본인문을 허물어버려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지도를 통해 살펴봅시다. 서대문이라고도 불리는 본인문은 이렇게 옛 한양도성의 서쪽에 있습니다. 위치상 현재 서울 중심에 위치한 숭례문은 당시 한양도성의 남쪽 정문이었어요. 유교의 덕목인 인의주의를 상징하며 일제강점기에 철거될 뻔했지만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군이 지나왔다는 이유로 보존되어 일제강점기 때 숭례문은 일제가 지배하는 경성이라는 랜드마크로 쓰였어요. 그러나 2008년 방화 사건으로 불타버려 2013년에야 재건되었답니다. 그러면 지도를 통해 살펴봅시다. 남대문이라고도 불리는 숭례문은 이렇게 옛 한양도성의 남쪽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북대문인 숙정문입니다. 이의 중에서 지에 해당되어 원래는 숙지문이 되어야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어떠한 이유로 숙정문으로 이름 붙여졌어요. 산속에 있는 탓에 실제로 사람은 거의 지나다니지 않았고 당시 북쪽은 음기가 흐른다 하여 통행을 심하게 막았어요. 지금도 군사보안 통제구역이라 정해진 시간대에 신분증을 가져가야만 출입이 허용된답니다. 그러면 지도를 통해 살펴봅시다. 북대문이라고도 불리는 숙정문은 이렇게 옛 한양도성의 북쪽에 있습니다. 서울의 생활 43쪽을 펼쳐주세요. 왕릉의 여러 격 중에서 왕과 왕비의 무덤인 왕릉을 살펴볼 거예요. 왕릉을 만들 때에는 왕을 모실 궁궐을 짓듯이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조선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답니다. 그 중에서 서울에 있는 능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한강의 북쪽 지역 중에서 노원구의 태릉과 강릉을 볼게요. 이곳은 릉이 있다 하여 이름도 공릉동이에요. 먼저 태릉은 조선 11대 중동의 세 번째 왕비인 문정왕의 능이고 강릉은 조선 13대 명종과 인순왕후의 능이 있어요. 다음으로 성북구에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계비인 신덕고왕후의 능인 정릉과 조선 20대 경동과 계비인 선의왕후의 능인 의릉이 있어요. 다음 한강의 남쪽 지역에서 강남구에는 조선 9대 성종과 정현왕후의 능인 선릉 그리고 조선 11대 중동의 능인 정릉이 같이 붙어 있어서 현재는 선릉역과 선정릉역이 있어요. 서초구에는 조선 23대 순조숙황제와 순원숙황후의 능인 이릉과 조선 3대 태종과 원경왕후의 능인 허윤이 같이 붙어 있어서 혼인릉이라고 불러요. 4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이라는 만화를 읽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았나요? 상의복의 의미 그리고 좋은 자리라고 부르던 명당을 찾아
왕릉을 지었던 내용들이 나오지요. 45쪽에는 왕릉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조선 왕릉의 구조를 간단히 나타낸 것인데요. 이제 자세히 봐볼까요? 맨 아래부터 들어가면 홍살문이라고 붉은 문이 있는데 신성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며 들어서면 주위보다 조금 높은 길이 있는데 여기는 돌아가신 왕과 왕비의 영혼이 지나는 신도라고 불렀고 낮은 길은 임금님이 가시는 어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왕이나 왕비에게 제사를 드리는 정자각이 나옵니다. 왕릉의 앞쪽으로는 영혼이 나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둔 넓은 돌인 혼유석을 만들어 두었고요. 릉 위에는 왕릉을 지키는 사람상이나 동물상들이 놓여 있어요. 서울의 생활 46쪽입니다. 조선의 종묘와 종묘 제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종묘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곳입니다. 신주란 조그만 나무패에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적은 것인데 이 사진과 같이 생겼어요. 이러한 종묘에는 훌륭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정정과 그 밖에 신주를 모신 영령전이 있어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궁궐을 짓는 일보다도 서두른 것이 종묘와 사직을 짓는 것이었어요. 고려의 태묘를 허물고 한양의 새로운 종묘 자리를 정한 것이지요. 조선은 유교 국가인데 유교 경전인 주례에 따르면 나라를 세우면 도성의 국문 밖 왼쪽에는 종묘를 오른쪽에는 사직을 세워야 한다 했어요. 종묘는 왕의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라면 사직은 왕이 다스리는 곳의 신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즉 토지를 지키는 신인사와 곡식을 지키는 직을 합쳐 부르는 말로써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실제로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요. 앞에서 배웠던 여러 궁궐이나 대문 그리고 성곽이나 종묘와 같은 문화유산을 형태가 있다고 하여 유형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도를 통해 살펴봅시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조선의 종묘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파란색으로 사직이라는 곳도 있지요. 궁궐에서 광화문 앞에 서서 궁 밖을 보면 왼쪽이 종묘, 오른쪽이 사직이지요. 이렇게 종묘에서 돌아가신 역대왕과 왕비에게 지내는 제사를 종묘 제례라고 하는데요. 이 제사에 연주하는 기악, 노래, 춤을 한데 모아 종묘 제례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종묘 제례와 종묘 제례악은 모두 만질 수 있는 형태가 없지요.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부릅니다. 종묘 제례나 종묘 제례악과 같이 형태가 없는 문화재를 무형문화재라고 하였지요. 여기에는 음악이나 무용, 연극 등과 같은 예술활동이나 기술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송파구의 송파나루에는 상대놀이라고 불렀던 탈춤이 있었어요. 상대놀이란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 전승되는 가면극을 말해요. 그리고 강북구와 도봉구에 걸쳐있던 북한산은 조선 후기의 한강 이북이라서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는 새 봉우리가 있다 하여 삼각산으로 불렸어요. 이 삼각산 주변 마을에서는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더며 산신령께 도당굿이라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은 일종의 사냥곳이었어요. 강동구의 바위절마을로 불렸었던 암사동에는 바위절마을 호상놀이가 내려오는데 호상놀이란 복을 누리며 오래 산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상역분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며 발을 맞추는 놀이입니다. 용산구의 용문동에는 억울하게 영모의 누명을 쓰고 힘든 조선시대의 남이 장군을 모시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던 제사인 남이 장군 사당제가 있어요. 왕실에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것을 종묘라고 했었던 것 기억하지요? 왕과 왕비 이외에 보통 사람들의 조상 신주를 모셔놓은 집을 사당이라고 하여 여기에서 지내는 제사를 사당제라고 해요. 그러면 지도를 통해 살펴봅시다. 각각의 무형문화재들이 서울의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근처에는 어떠한 무형문화재가 있는지도 궁금하지요? 다음 사회 시간에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의 생활 50쪽을 펼쳐주세요. 우리나라는 1910년에 일본에게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으며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계속했답니다.
1919년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3.1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탑골공원입니다. 현재 종로구에 있는 동강역 옆에 탑골공원에 팔각정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학생 대표가 독립선 언문을 낭독하였답니다. 일본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민족대표 33인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하기로 하였다가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 태화관이라는 요리집에서 낭독해버리자 민족대표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이를 낭독해버렸습니다. 김인현에 발표한 이 독립선언서를 김이독립선언서라고 하고 3.1운동이 시작되어 전국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졌답니다. 이때 유관순 열사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게 붙잡혀 서대문 쪽에 있던 서대문형무소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기도 하셨답니다. 1912년에 경성 감옥에 수감자나 넘쳐나자 마포에 새로운 감옥을 지으며 서대문 감옥이라고 지었던 것이 시초입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에도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많이 투옥되었어요. 지금은 서대문형 무소 역사관이 되었어요. 독립문은 청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독립협회의 주도로 세워진 기념문이에요. 아쉬운 것은 당시 독립협회의 이완용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영음료였는데 그것을 허물고 그 자리에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떠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청나라에 대한 독립이었는지 일제에 대한 독립이었는지 의견이 분분하답니다. 그러면 지도를 통해 살펴봅시다. 종로구인 종로상 가역 근처에 탑골공원이 있으며 원래 영음이 있었던 서대문구의 독립문역에는 독립문과 서대문형 무소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서울의 생활 52쪽을 펼쳐주세요. 서울에는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 많이 있어요. 먼저 용산구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박물관으로서 구석기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물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울의 중심지에서도 등장하였지요. 종로구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주는데요. 서울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 그리고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답니다. 서울은 678년에 백제 전체 역선일 493년간 백제의 수도였고 고대 백제가 첫 수도로 삼은 이래 2000년 이상의 역사가 흐르는 곳이에요. 지금 풍락토성과 몽촌토성, 석촌동 고궁군 등 백제 한성기의 핵심류들이 곳곳에 남아있으며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이 수만 점에 이르기에 송파구의 올림픽공원에 한성백제 박물관을 세워 많은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몽촌토성은 송파구의 방이동과 오륜동 사이의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데요. 그냥 야드막한 언덕 수준이었어서 당시 잠실을 육지화할 때 이곳에 흙을 쓰자는 제안이 나왔을 정도로 유적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없어질 뻔도 하였어요. 1980년대 고고학자들이 온조가 세운 백제의 하남위례성이라 주장하여 남아있어요. 반면 풍락토성 쪽은 잠실 개발을 하면서 많이 파괴되었어요. 경술국치 이후 덕수궁 미술관이었듯이 나중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구로 옮기자 현재 종로구의 경복궁 안에 자리잡아 생긴 것이 국립고궁박물관입니다. 주로 조선, 왕실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지하철 경복궁역 바로 옆에 있어요. 경복궁 야간 개장할 때에도 이곳 고궁박물관도 야간 개장을 하니 꼭 가보세요. 그 밖에도 용산구 이촌역 부근에는 국립한글박물관이 있고 용산구 삼각지역 근처에는 전쟁기념관이 있으며 종로구 광원 근처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이 있어요. 사진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경복궁 안에는 국립민속박물관도 있는 등 서울 곳곳에 여러 박물관들이 많으니 더 찾아보세요. 그러면 지도를 통해 살펴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박물관들의 위치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두 가보면 좋겠지요? 이제 각각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독립문을 기억하나요? 뒤쪽의 부록을 보면 독립문을 만들 수 있도록 부록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뜯지 말고 기다리세요.
모두들 재미있었나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지역인 서울의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 중 가보고 싶은 곳 3가지와 그 이유를 학습 일지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사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며 사회책 2단원을 들어가 봅시다. 우와, 벌써 수업 시간이 끝났어요. 재미있었나요? 4학년 서울의 생활. 다음 사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